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사법시험 제도를 오는 202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또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네, 두 변호사와 함께 양측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 법무부의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찬성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법무부는 사실을 폐지하는 쪽으로 더 무게를 두었던 것이었는데요, 입장이. 근데 물론 4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제한을 두어서 한시적으로 지금 사실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존치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과 그동안의 로스쿨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폐지 입장이신 이호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그 법무부 발표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을 4년을 더 이제 그 폐지를 유예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미 유예했던 것을 한 번 더 유예한다는 것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사실을 존치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스쿨 주무부처 중에 하나인 법무부가 이처럼 이렇게 방침을 밝힌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4년 동안에 논란만 더 키웠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때 국민들 절대 다수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여야 간 합의로 이 로스쿨 제도가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갑자기 사법시험을 없애느냐라고 이제 하는 입장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그걸 대체하는 로스쿨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그럼 마련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행을 정말 해보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막 급격하게 그런 제도를 뒷받침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정이 되었고 또 그러면서 하필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을 반드시 꼭 로스쿨이라고 한 제도만으로 양산해야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 없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들고 나온 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아닐까 싶은데 내용을 보면요.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85%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 설문조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결국 이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그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공정하게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선발해 왔기 때문에 이를 존치하여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대단히 왜곡되고 편향된 질문 하에 그 이에 대한 사실 존치 응답률이 85%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이것은 바이어스가 심하게 들어간 여론조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금 이제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갑작스럽게 로스쿨 제도가 준비 없이 도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의는 그 1994년 YS 정부의 사개 추이에서부터 계속 논의가 됐고 문민의 정부를 거쳐서 참여정부 때 통과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에서 논의가 이제 성숙이 돼서 도입이 됐다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도입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도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 번씩 논의된 거 맞습니다만은 논의가 끝난 이후에 연속적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분석이나 논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 폐지가 될 사항을 염두에 둔 대안이 또 제시가 됐는데 사법시험과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방안은 실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약간 예비 시험 제도와 좀 비슷한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처음에 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2017년 지금까지 그 예비시험 제도라던가 아니면 사실을 존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좀 기간을 좀 두고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이후로 해서 박영선 국회의원이 전에 법사위원장 하실 때에도 예비시험 제도를 말씀을 하셨었고 반드시 그러니까 사법시험이 가졌던 문제점을 고치고 로스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예비시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제도를 또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법무부가 그런 대안으로 예비시험과 비슷한 그 사법시험과 비슷한 1, 2차에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 보신 자격을 주자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예비 시험을 이제 도입하자는 그러니까 그 절충안을 법무부가 지금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네. 제도라는 것은 제도가 이것저것 섞이게 되면 결국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보통 통례입니다. 따라서 특히 일본의 예를 보면은 예비 시험을 도입한 결과 로스쿨 입학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그 로스쿨 제도가 되게 형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제시한 예비시험 제도로 간다고 하면 실패한 로스쿨 제도인 일본의 전철을 밟고자 한다는 점에서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도 노영희 변호사는 이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좀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쪽이지 않으십니까? 네, 왜 그렇게 저는 보십니까? 일단 뭐 그 로스쿨 제도를 주장하시는 변호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제도가 도입된 마당에 그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도는 제도대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되 다만 기회의 균등이라든가 기회 평등을 제공하는 하나의 숨구멍은 터줘야 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1000명을 뽑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사법시험을 통해서 양산되는 법조인의 수를 제한하더라도 어떤 일응의 기회는 마련을 해두어야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입니다. 네, 두 가지 방안을 다 열어놓고 그렇습니다. 좀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자 그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반론을 하고 싶으세요? 그 이제 병행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제도 사실을 유지하면서 로스쿨 제도와 병행을 하면 네. 기존의 그 사시 제도 하에서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전관 예우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연수원 기수를 앞세워서 그 의뢰인으로부터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는 그런 문제 등이 여전히 존치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동의할 수 없고 네. 그다음에 그 사실을 병행하는 것이 과연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되는 것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응시 기회를 누구에게 열어준다는 그 응시 기회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공정하지만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점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1년에 연수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800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차라리 로스쿨에 취약계층에게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그런 취약계층 우선 전형을 대폭 증가할 수 있고 바로 직접적으로 그 기회의 사다리를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제도를 단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보다 균등한 희망의 사다리를 넓혀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로스쿨에 대해서 일부 또 갖고 있는 의견들이 현대판 음서 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반론을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현대판 음서 제도라고 하면 대단히 그 듣기가 안 좋은 이제 표현이고 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그럼 현대판 음서제라고 해서 그 드러난 사실이 뭐가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입시 비리는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졸업 시험에서 얼마 전에 야당 모 의원이 그 이제 졸업 시험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이제 압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취업 과정에서의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역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그런 평가라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학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네, 학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존치 측에서는 뭐 연간 2천만 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비율을 이제 보면은 산정을 해보면 연간 90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그마저도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 장학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말씀을 항상 하세요, 로스쿨 네. 주장자시들. 근데 얼마 전에 뭐 여대생이 성명회를 통해서 로스쿨 학비를 걸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뉴스도 한번 나온 것처럼 사실상 장학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좀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 로스쿨 상들에게 장학금 주기 위해서 다른 학교, 그 같은 학교는 다른 학교에
학생들이 낸 장학 등록금이 사실 많이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별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드러나는 현상이나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면 아는데 입학 비리가 드러난 것이 없다? 이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입학 정원을 뽑을 때 사실 대학에 많은 자율이 주어지거든요. 그 리트 시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점수는 나오지만 나머지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뽑을 때 그 사람이 그 교수가 면접을 본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학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부당한 것 같고 나와 있는 현상 자체를 지금 약간 무시하시고 그거를 좀 사람들에게 좀 약간 왜곡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왜 전관예우 또 선후배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로스쿨에도 그런 문제는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당연히 로스쿨에도 선후배는 있죠. 네. 네, 그렇지만 그 지금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변호사들이 이제 의뢰인들이 찾아오면 이 사건이 지금 배당돼 있는 뭐 판사나 아니면은 뭐 검사나 그런 분과 내가 같은 기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500만 원 받을 것을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고 1억 원을 받고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반면에 로스쿨생이 내가 뭐 같은 학교 졸업했다고 의뢰인한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점은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말로써 선후배가 계속 있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에 대한 폭리가 좀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좀 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좀 로스쿨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 사실을 보면요. 우수한 학생이 고시에 너무 장기간 매달리는 게 좀 경제적 낭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시험 볼 때만 해도 45살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인생 역전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근데 20년 전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사법시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요점들은 전부 다 예전 거예요. 전관예우, 물론 전관예우 현장에 지금 나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법시험으로 뽑았던 판사님과 검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앞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해서 그 앞에 것들하고 연결해서 꼭 된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법시험 사람들을 많이 뽑았을 때 된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같은 기수도 모르거든요. 제가 윗분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로스쿨은 그 전관예우가 없다. 당연하죠. 로스쿨생은 아직 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동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중요한 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제도 선택할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의뢰인이라면 어떤 변호사에게 가고 싶은지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여지를 남겨두어야 되는 것이지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은 로스쿨생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사법시험이 좀 더 좀 공부 잘하고 좀 더 뭔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을 할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로스쿨을 유지해야 된다. 이 논리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국민이 그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전 세계적으로 그 법조인 그 배출 창구를 이원화해서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로스쿨 하에서도 내가 이 로스쿨을 갈 것인가, 저 로스쿨을 갈 것인가 이렇게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법시험이 그 약자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두는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은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보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만큼 제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기가 되게 불평등한 상황에서 올라가서 링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 중 그중에 3%만 합격하는 시험이 사법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기회균등의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우리 사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법시험에 붙는다고요? 그런 얘기 제가 좀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신림동에 있는 상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변호사님도 알겠지만 그 신림동에는 지금 그 사법시험 그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에 이 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굳이 신림동을 물론 일부 학생들은 신림동에 가서 보충 학습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로스쿨생들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도 버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림동의 상권이 죽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림동에서
상인들이 로스쿨 제도보다도 사시 제도를 존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네. 강력하게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법시험도 네. 결국 고비용의 사교육을 또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이 말씀이셨는데 글쎄,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 네. 그동안에 우리가 그 현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갑자기 왜 신림동 상인들이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기본이 다릅니다. 상인들이 뭐 거기서 물론 원룸 주인도 계시고 학원 주인도 계시고 슈퍼마켓 주인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적용되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사실을 유지를 해야 된다면 로스쿨 졸업생 수를 좀 더 줄여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이제 변호사 수가 지금 사실 과잉 공급되고 있다라는 말이 조금 나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좀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혹은 사건 수임을 잘 못하는 변호사님들이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뭐 로스쿨생들을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로스쿨에 입학한 정원 대비 응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고시낭인이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로스쿨 낭인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물론 변호사 시험은 5회 횟수 제한이 있죠. 그렇지만 옛날에 사법시험도 그런 제한이 있다가 위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나중에 5회 제한 정도가 되면은 또 위헌 소송을 하겠죠. 위헌 그 재판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 보았을 때 네. 우리나라 법조계가 실력을 많이 쌓고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우리 평생 한 번 재판받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법리를 가지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법조인을 양산하는 쪽으로 같이 손을 모으고 힘을 잡자 이런 측면입니다. 네, 오늘 그 법무부 발표에서도 2021년이 로스쿨 10년 아니겠습니까? 10년의 정착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만큼 아직 정착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좀 마련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 어떤 사시 존치 또 네. 로스쿨 제도의 본질이 결국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로스쿨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법조인 양성을 그 공교육의 제도 하에서 진행을 하자. 기존의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공부를 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합격한 학생들을 일정 기간 연수를 시켜서 이제 법조인으로 만드는 제도였다면 로스쿨 제도는 그 공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로스쿨이라는 그 교육을 시켜서 법학 교수님들이 그 교육을 시켜서 그 일정 부분의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변호사로 이제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네. 보다 좀 제도적으로 좀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보다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 저는 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10년의 그 이제 기간 동안 네. 그 로스쿨이 이제 조금 더 안착이 되려면 결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늘려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로스쿨이 등장한 이후에 학문으로서 법학은 쇠퇴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하고 싶으세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존에 오히려 그 법대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그 수업을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조인이 되는데 학점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신림동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더 중요한 학부의 법학 수업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점을 교수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에는 이 학부의 교육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점이 좋지 않으면 그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법학부든 아니면 비법학부든 전공 불문하고 네. 그 학부의 수업에 보다 충실히 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법학 교육이 네. 좀 황폐화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끝으로 두 분의 말씀 한마디씩 듣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해주시죠. 얼마 전에 제주대 로스쿨에서 그 텅 빈 교실에 마치 출석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졸업시키고 법학 그 변호사 시험을 보게끔 하던 사태가 있었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로스쿨생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고 성적이 공개되지 않고 그들이 어느 정도나 공정하게 지금 이 시스템에 들어왔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법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변호사님도 끝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로스쿨 제도에서 뭐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로스쿨이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 기관의 어떤 충분한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떠한 제도든 특히 사법시험도 예전에 이제 300명 시대가 있었고 500명 시대가 있었고 1000명 시대가 있었는데 매번 나왔던 것이 변호사들의 질적 저하를 그 선배 세대들이 우려를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는 사실이 아니었고 네. 로스쿨 역시도 실제 시장에서의 평가는 충분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나와서 일을 잘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 로펌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사법시험의 존폐에 관해서 찬반 입장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